2부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단, 그리고 최근 KBS가 단독 보도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선거 공작을 했다는 의혹, 이 두 사안을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 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 남영희 지역위원장,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영희입니다. 예. 자, 오늘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는데 두 분은 낙선자들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다음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꼭 들어가시기를. 네. 자,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결과 나왔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석 전 최고는 그 전에 판결 나오기 전에 무죄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하셨죠? 방송에서 저는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건 왜냐하면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TV 토론이라는 것이 가진 어떤 그 긴박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김명수 대법관도 처음에 판결 취지를 읽을 때 사실 이게 스피드 퀴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다다다 물어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린 얘기 했으면 하나라도 틀린 얘기 했기 때문에 당신이 당선 무효요 이렇게 가기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TV 토론이란 제도 자체가 원래 아주 저비용의 고효율의 어떤 선거운동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지금 보면은 벌금 내고 아예 TV 토론 안 가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방어적인 자세로 나오는 후보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 TV 토론이라는 게 선거 전날 치러지면은 어떤 허위 사실이나 아니면 뭐 다소간에 틀린 내용이 나가도 정정의 기회가 적지만은 선거 한 며칠 앞두고 나가는 방송들이기 때문에 사후에 언론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에 파기환송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저는 다만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하나의 잣대가 될 텐데, 그러면은 또 다음 선거부터는 또 어떤 TV 토론에서의 어떤 전술들이 나올지 그것도 약간 우려되긴 합니다. 저는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유권자의 판단을 존중해 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이준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누구나 수세적으로 또 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벌금을 내고 나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이제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어찌됐든 그 토론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지 아니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지 본인의 그 가치관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정도 이상 되는 상황임을 저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걸 인정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고, 이번에 이재명 지사 이번 재판 과정을 보면 너무 좀 황당했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 사건의 발단이 상대 답변에 대한 그 꼬투리로 시작됐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허위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간 고초를 겪었던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을 깨끗이 이제 씻으시고 더 단단해지셔서 도정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 같은 이 판결에 너무 전 반갑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사례로 또 당선 무효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판결의 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왔던 것이죠. 이 판례가 또 확정될 수 있죠, 이것이. 그렇죠. 네네. 그리고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하면서 설령 후보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은 1,000만 도민이 선택한 사람 아니냐, 그 얘기를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 취지가 아까도 저도 다 들었는데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확정된 사실로서 허위를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며칠간의 기간 동안 언론이나 이런 상황 검증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사실관계 바로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벼랑 끝에 섰던 이재명 지사가 기사 회생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1위인 이낙연 의원 차기 대권 여론조사입니다. 1, 2위 이렇게 나란히 달리고 있거든요. 아마 이 판결 이후에 그 지지도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대권 후보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몇 분이 지금 낙마한 상황 아닙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무엇보다 저희 쪽에 좋은 후보군들의 그 풀이 넓어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선은 이재명 지사님이 그간 이렇게 힘든 재판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전국에서도 보여줬던 그의 추진력,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대선 후보 2위권을 또 차지하게 됐잖아요.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데 전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더 힘차게 도정에 임하게 되면 또 더 이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예. 지지를 얻지 않을까 해서 예,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도정에서 뭔가 새로운 걸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이제 좀 대선을 앞두고 너무 적습니다. 예. 예를 들어 당장 내년에 민주당 경선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예. 한 뭐 7, 8월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아오를 텐데 보통 경선에 임하면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또 우세할 수 있거든요. 도지사직을. 왜냐하면 김두관 지사 예를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도정에 임하면서 예. 사실 경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치열한 과정이고 예를 들어 당원과 지지자들 만나야 되는데 한쪽에 비중을 두면 다른 한쪽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보통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지방선거가 이번 그 대통령 선거가 공교롭게 지방선거 단체장 임기랑 거의 비슷하게 예, 이제 예.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고민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경선 치르다 보면은 하루에 거의 일정 12개씩 13개씩 소화하게 되는데 이것과 도정을 병행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뭐 도민들 입장에서는 예. 뭐 사실 좀 불쾌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선택을 해야 될 지점이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당 대표직을 언제 물러났냐가 지금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에서 상당히 관심사가 되는 것처럼 경선에 앞서 가지고는 다들 좀 직을 정리하는 것이 아마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민주당 입장은 그렇고 근데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후보가 지금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나온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뭐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서 좀 걱정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데 뭐 대선 후보라는 것이 2년 내에 시간을 앞두고 나가지고 지지율 판단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됐지만은 예. 한 2015년쯤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에 또 오히려 안철수 대세론 비슷한 게 불었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적도 있었거든요. 김무성, 박원순 1등 할 때도 있었죠. 참 지금 생각하면 무상하긴 한데 네. 뭐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년 정도 시간이면 많은 변화가 있을 시기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는 선거 한 반년도 안 앞두고 터졌던 최순실 사태가 결국엔 큰 어떤 영향을 줬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의 변동이라는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 예. 같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당권 경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양강 싸움 아닙니까? 김부겸 전 의원하고 이낙연 의원. 그렇죠. 박주민 의원이 도전하겠다 뭐 이런 얘기 들리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양강 싸움인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김부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쪽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지금 당장 이재명 지사가 당권 어떤 쪽에 이렇게 표명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이 아직 안 서는데 예. 네, 말씀하신 대로 당권 대권 분리 쪽에 치우치지 않으실까. 본인 앞으로의 향부를 보면 예, 말씀하신 거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이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지사의 판결 여부보다도 박원순 시장 돌아가신 것 때문에 대표직 출마를 재고해야 될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궐선거가 부산 하나 정도라면 약간 얘기가 다르겠으나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4년 4월에 치러야 되면은 그 앞두고 공천이라든지 선거 준비 과정이 있는데 이낙연 총리께서 그 실제로 대선을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 직전에 아마 그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실 내년 보궐선거 판이 커진 상황에서 무책임하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본인도 고민을 계속 했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신 뒤에 그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박원순 시장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내년 보궐선거가 판이 커졌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야 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치러야 되고. 근데 문제는 민주당 당헌 당규에 우리 당 지자체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보궐선거에 이런 당헌 당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헌 당규를 고쳐서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 뭐. 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언젠간 입장 표명할 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정당의 그 존립 근거가 정권 재창출인데 이 지금 뭐 부산, 서울 이런 거대한 도시에 시장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면 다음 대선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니까 이게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당의 당원 당규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들어간 당원 당규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중대한 잘못에 대한 문제를 어느 선에서 얘기를 하고 합의를 도출할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우선은 당원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특히나 이 후보자를 내야 되는 지역의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1차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김부겸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이낙연 지사 아직도 입장 표명을 못 하셨지만 지도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최고 의결기구에서 예. 의결을 해서 후보자를 내는 것을 저는 뭐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후보자를 내는 것이 예.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남영희 위원장 개인 의견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결국은 당원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다. 해결해야 예. 됩니다. 예. 근데 부정 부패 등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성비가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장난 같기도 하는데 아니, 저는 그 그래서- 점은 조금 예. 근데 아직 이제 박원순 우리 결정된 건 아니까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니까. 말씀하세요. 저는 정정당당히 내야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보면은 새누리당이 후보를 냈습니다. 예. 그것도 둘이나 냈습니다. 예. 두 당으로 갈라져가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의 책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선거 아니면 핸디캡이 있는 선거에서도 나가가지고 성적표를 받아드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단순히 그냥 회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내는 과정에서 과거의 민주당 같으면 야권 시절에는 뭐 박원순 시장을 처음에 냈을 때처럼 뭐 무소속 후보 하나 내고 시민 후보다 이래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여당인 만큼 기호를 달고 후보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당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당원당규 해석을 아까 이동현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성비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은 아주 우스워지는 것이고 네. 당원당규 개정이라 하면 당헌이라 하면 헌법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원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아니면 당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선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뭐 이 당헌이라는 것이 개혁적인 면에서 약간 후퇴될 수 있겠으나 공당으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당헌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 해서 붙여가지고 총의가 모아지면은 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를 내고 심판을 받아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예. 뭐 저희 당에서 만약에 우리 당에서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사과를 구하고 국민들께도 설명하는 그 지점은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최고 최근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 인사 중에 한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어떠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된 말입니까? 안 대표가 제가 이 말했더니만 최측근 말 믿을 거 없다 이런 식이겠던데. 예. 제가 참 그분의 병에 비해서 이름 안 박히지만 진짜 최측근인데.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대선도 뛸 수 있는 주자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이런 것에 의해서 본인의 역할이 서울시장으로 한정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고 있고 다만 또 안철수 대표를 옆에서 돕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해 안철수 대표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을 양보했던 이력 때문에 서울시장을 대체한다는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고 선거 여러모로 유리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많이 나오면 국민의당 간판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미래통합당과 손을 잡습니까? 중요한 것 같은데. 당연히 국민의당 간판은 나오셔야죠, 그거는. 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뭐 진짜 야권 단일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은 그건 정치적인 이제 협상에 따라 가능한 거고요. 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가 1년짜리 이제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들에게도 매력적이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1년 하고 다음 선거에서 또 당선되면 4년 하고 5년 하면은 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예.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스케줄로 대선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무리하기보다 다음을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일 겁니다. 혹시 선거 전에 뭐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이 합친다든가 뭐 그런 시나리오는 없을까요? 그럼 국민의당에 전적으로 달려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서울시장 김문수, 안철수 단일화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조건이 워낙 달랐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거든요. 저는 뭐 그 부분에서 만약에 뭐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는 조건들이라면은 저는 뭐 양당이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KBS 보도가 있었는데 윤상현 무소속 의원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에서 당선됐죠. 지금 옆에 앉아있는 남명희 위원장과 결혼했는데 전국
최소 득표로 떨어졌죠? 네. 몇 표 차였습니까? 171표 차, 제 키와 똑같다고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71표 차. 예, 그렇게 됐는데 네. KBS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선 과정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았냐. 이걸 일단 우린 잘 모르니까 정리해 주시죠. 뭐 KBS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 상황이고요. 고소고발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미 제가 선거가 끝나고 끝난 직후부터 인천지방경찰에서 인지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바 비리를 브로커였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유상봉 씨가 윤상현 후보 측의 그 제안을 받아서 뭔가 이권을 얻겠다라는 제안을 받아서 두 건의 이제 진정서와 고소장을 썼다. 뭐 이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선거 공작 그 조작이 아닌가 지금 그게 수사 대상이고요. 그 결론은 지금 현재는 그 윤상현 의원 쪽 보좌관 사급 보좌관 입건돼 있고 그리고 유상봉 그 한바비리 부자도 입건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윤상현 의원에게까지 이렇게 해당되는지에 대한 수사로 진전되고 있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유상현 의원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뭐 보도에 따르면은 유상봉 씨라는 분이 이제 7월부터 8월 이게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맘쯤 이제 윤상현 의원과 보좌관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각 당의 공천 절차를 살피다 보면은 올해 1, 2월이 되어서야 공천에 대해서 하마평들이 이제 인사들이 이름이 오르내렸거든요. 특히 제기된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쪽으로 전환 배치된 인물이었고 그리고 또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명확히 해드리면요. 그 이 유상봉 씨가 진정서를 써서 그 하나를 만든 문건이 제 손에 있는데 그 상황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2019년 8월 17일 날 작성했던 문건이고 제가 그 저한테 왔다가 이제 나가게 됐던 그 과정에는 20년 2월 12일 날 활용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이 과정들을 보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8월 그때 작년 9월 뭐 이때는 후보가 가시적이지도 않고 뭐 박 청장이 될지 몰랐는데 이런 게 나왔다 뭐 그리고 안상수 의원 얘기는 또 3월 이야기고 올해 초 3월이라 이게 개연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 이제 명확하게 제가 이제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사건은 어쨌든 고소고발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예.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 9월 뭐 그때 활용되지 않고 한 건 미리 준비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윤상현 의원 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명확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봅시다. 그리고 재판도 분명히 당연히 뭐 이루어지고 할 테니까 좀 보고요. 그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분들이 야권에서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이런 중진 거물들인데 복당 안 합니까? 복당해야죠. 네. 저는 뭐 제가 뭐 청취자분 중에 아시는 분 알 만큼 제가 홍준표 대표는 부담스러워하는 인물인 거 알지만은 그것과 이 공당에서의 복당 문제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 무소속 의원들 중에 중진 의원들 특히 당 대표급이나 아니면은 그 대통령 후보급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신 이제 무소속 탈당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좀 다소 당원들께 사과의 뜻이나 이런 것을 밝히는 절차만 있다고 한다면은 복당 자체는 뭐 시점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올해 안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급으로 불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 복당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제가 이분들에게 그래가지고 빨리 복당하고 싶으면은 그 미래한국당이 존속하고 있을 때 거기 가서 빨리 들어가 계시라. 그럼 합당하면 자동 복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 길이 제일 빨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또 중진 의원들이고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대문 열고 들어가겠다 이래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도부하고의 문제점 때문에 못 들어가고 뭐 그런 겁니까 혹시? 지도부도 뭐 이분들 특정 인사에 대한 반대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당의 공천 방침에 반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둔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의원이 설전이 좀 있었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뭐 각을 세우지 않은 인물도 없고요. 또 영원히 각을 세운 인물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당연히 뭐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설전은 사안에 대한 것이지 이게 사람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예. 자, 민주당도 열린민주당과의 복당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봐도 같은 당인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더불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지난번 이제 비례대표 내면서 그 과정에서 당원들끼리 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상처 많았죠. 예. 근데 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같은 생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이제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복당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만 아직 정확하게 얘기가 나온 거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전당대회 이후에 의원님들하고는 같은 식구라고 해서 합쳐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도부에서는 그러면은 합당하기 어렵고 네. 새로운 지도부 전당대회 그렇죠. 끝나고 예. 그러면 합당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고요. 반면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올라가서 굉장히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민주당 약재가 계속 됐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박시장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다만 민주당과 청와대는 권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 지지율이 지금 민심이 저는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야가 함께 따로 있는 부분이 아닌데 늘 이제 공격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것이죠. 대부분의 정말 지금 전체 주택 비율이 102%라면 자가 비율이 거의 60%에 해당하는 집을 가지신 분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거나 안정세에 본인들이 이제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많은 욕망들이 총 집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만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 지지율 회복의 문제의 핵심일 것 같고요. 이후에는 최근 1년의 과정들 이제 악재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정책들 지금 오늘 우리 대통령께서 또 이제 늦은 개원을 하셨는데 개원식 이제 발표를 하시고 한국판 뉴딜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들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회복할 수 있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네. 통합당은 여기서 조금만 올리면 가식을 돌 것 같긴도 한데. 저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게 지금 십수년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왜 이제 고민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 친노친문은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을 못 잡을까? 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이 폭등할까? 이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요와 공급을 다루지 않고 조세와 금융 정책만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제 한 두세 번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정책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공급책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하는데 그린벨트를 푸는 것 정도만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굉장히 등한시해오고 때로는 죄악시해왔던 재건축 활성화라는 것도 고민해봐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알아야죠. 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계속 부동산이 오르지? 그거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만 우리 때문이 아니야 이러고 있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예.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 있어요? 일정 부분에 저는 수긍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급 정책에 있어서 약간 정책 이게 뒤늦은 감이 있는 듯해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된 자세들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얘기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열심히 변화시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보수가 정권 잡으면은 신도시 공급하고 아니면 보금자리 주택 공급하고 말을 이런 거 하잖아요. 매듭짓기가 어렵네요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